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고와 관련된 분계 좀 한번 보시죠. 일단 물건을 사요. 저희 전산액 2급에서는 상품만 보니까 어떻게 되죠? 차변에 상품 이렇게 되죠. 상품 사고 그냥 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현금으로 하든 만약에 외상이라면은 외상 매입금, 뭐 지급어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 그래서 상품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상품을 팔아요. 그럼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죠?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이렇게 처리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구입가를 별도로 표시해 가지고 상품이 팔렸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관건이 뭐냐? 그러면 판매된 재고 금액이 얼마냐 이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인가 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고액은요,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량 단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된 재고하고 남아있는 재고 금액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야지 매출 원가하고 기말재고가 정확히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챕터에 공부할 거는 수량과 단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입니다. 이걸 보면 될 거고요. 자, 좀 복습해보죠. 자, 재고자산은 일반사항인데요. 뭐 재고자산은 저희 전산액 2급에서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액이 1급 이상 가면은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예, 이렇게 나뉘는데요. 상품은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나오는 거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이건 전산액이 1급 이상인데 1급 이상에서 나오는 건데, 물건을 제조할 때 있죠. 제조 만들 때, 즉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켜 가지고 다른 형태의 물건으로 팔 때 나오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좀 기억해 주세요. 가끔 객관식에서 요것도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 예. 저희 객관식 사지선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품, 제공품, 제품 한 다음에 뭐 비품, 뭐 쓸데없는 게 하나 들어간다고. 그럼 또 암기를 좀 해가지고 푸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종류는 좀 보시고요. 일단은 저희는 상품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상품. 예. 일단 재고자산은 뭐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품인데요.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걸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이걸로 돈 벌 거야. 그러면은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유사한데 다른 게 있어요. 유형자산이 있고 투자자산이 있는데, 유형자산은 이게 시설에 대한 건데요. 회사가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걸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투자자산은 시세창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A라는 아이템이 있다고 쳐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회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이게 재고도 될 수 있고, 유형도 될 수 있고, 투자도 될 수 있고, 이게 다각도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사가 이 자산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이 의도가 더 중요해요. 의도. 그래서 이 의도에 따라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자산 이렇게 분류되니까 이 회사의 의도에 따른 분류를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종류네, 종류. 일단 저희는 상품을 봐야 돼요. 이게 실기에서는 거의 이거 위주로 나오거든요. 상품 회계 처리 좀 보셔야 되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제조와 연관이 있는 건데요. 원재료는 투입을 할 거야.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할 재고고요. 제공품은 만들고 있는 거야. 미완성이고. 제품 뭐예요? 완성이 돼서 즉시 팔릴 수 있는 재고를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 이상 가가지고 원가회계를 공부를 하실 건데요. 원가회계에서 보면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재고자의 종류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요 종류가 가끔 객관식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는 게 좋겠다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산회 2급에서는 우리 분괴할 때 상품을 상품. 그리고 전산회 1급 이상에서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예, 이렇게 쓴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인데요. 이거 저희 2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자, 순매입액. 공식이 어떻게 되죠? 총 매입액에서 애누리 환출 할인 빼고요. 부대비용을 더하면은 순매입액이라고 했죠. 예.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순매입액입니다. 순매입액. 공식 똑같으니까 한번 복습하시는 의미로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회계처리. 사실 이것도 다 봤죠, 그죠? 예. 자, 구입한 상품은요, 기중에 판매되거나 남아요. 물론 전산액 1급 이상 가면은 뭐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 이런 걸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형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계속 상품에 대해서 분괴할 때 차변에 상품을 썼잖아요. 이게 이분법이에요. 상품하고 매출원가 두 가지를 쓰는 게 이분법이고 3분법은 매입이란 계정을 추가로 쓰는데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옛날에는 이게 자주 나왔는데 요새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가끔 문제 이렇게 나와요. 3분법을 썼을 때 상품 구입 회계 처리가 뭐냐, 그죠? 그러면은 차변에 상품 대신에 뭘 써요? 매입이라고 쓴 거를 고르면 돼요. 매입. 예, 그러면 답 금방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상품 구입했을 때 회계 처리, 판매했을 때 회계 처리 이게 나오죠. 요 의미는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 뭐 넘어갈까요? 이거죠. 상품 받고 돈 준다, 외상했다. 외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갚을 때 회계 처리 또 있는데 그건 3장에서 얘기 드렸죠. 물건이 팔리면 어때요? 상품을 주고요. 차변에 매출원가라는 총액을 기재합니다. 이거는 그냥 소모된 거잖아요. 비용이죠, 비용. 예. 넘어가죠. 자, 상품 매출원가 계산식 그랬죠.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2장에서 봤죠. 예. 회사가 상품을 구입을 해요. 자, 단기 순매입액이죠. 요게 이제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판매가 되면은 상품 매출원가로 기재하고요. 미판매되면 어때요? 미판매되면 요게 기말 재고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재무상태표로 가고요. 매출원가는 어디로 가? 손익계산서로 가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넘어온 재고가 있으면 이것까지 더해가지고 팔릴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초재고하고 단기 순매입액이 팔렸거나 안 팔렸거나야. 그래서 공식을 살짝 바꾸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상품 매출원가 더하기 기말재고. 그러니까 기초재고에다가 당기 순매입액을 더하면은 이게 팔렸거나 안 팔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팔린 걸 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플러스 기말재고가 마이너스 기말재고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상품 매출원가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헷갈리면 이렇게 보면 돼. 아, 내가 물건을 사면 팔렸거나 안 팔렸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요번에 산 것도 있고 옛날에 산 것도 있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초재고하고 단기 순매입액은 저희가 분기하면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팔린 게 결정이 되면은 매출원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안 팔린 걸 빼. 그건 창고가 세분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가 뭐야? 팔린 걸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팔린 거, 안 팔린 거 금액이 얼마인가? 그죠?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팔린 수량이 몇 개인가? 단가는 얼마인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량 결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이 있는데요. 수량 결정 방법은 크게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 조사법이 있어요. 이거 구분해서 물어보는 경우 많습니다. 계속기록법은 뭐냐? 그냥 적어. 그리고 마지막 금액을 그냥 기말 재고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장부만 봐, 장부만. 이건 장부만 보는 거야. 그러면 계산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장부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옛날 금액하고 요번에 산 거 장부에 적혀 있을 것이고 출고 내역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은 팔린 거 빼면은 마지막에 몇 개 남았다고 장부에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그 재무상태표로 넘기는 거야. 요 판매 수량은 어때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반면에 실질재고 조사법은 뭐예요? 실사. 즉 12월 30일 현재 창고에 남아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없는 걸 다 팔린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기초재고하고 단기 순매입액은 요거는 이제 값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기말에 재고를 세가지고 몇 개 남았구나. 그 나머지가 팔렸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를 판매된 걸로 맞추느냐, 남아있는 걸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수량 결정 방법이 나오는 거죠. 회계학 교과서에서는 실질재고 조사법을 많이 씁니다. 예, 당연히 그러게, 예. 요게 이제 그 공식으로 만들기가 편해서 이론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실무에서는 두 개를 같이 쓰죠. 장부 적고 수시로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 조사법을 합친 방법을 이제 혼합법이라고 해요. 혼합법.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을요, 장부를 믿고 결정을 하냐, 아니면 실제로 세서 결정하느냐, 이제 요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가 결정법. 수량 결정하고요, 단가 결정 방식이 다르니까 별도로 암기를 하시 바랍니다. 객관식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자, 단가 결정법. 기말 재고는요, 개수 곱하기 취득가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재고의 그 입출 내역이 너무 많어.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따지기가 어렵다면은 일정한 가정을 두고 그 재고 단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면 크게 한 5가지 있죠. 물론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개별법. 일일이 세는 거예요. 일일이. 이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죠? 단점이 뭐예요? 복잡해. 그래서 재고 판매 순서를 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면은 적절히 그냥 하는 법이 있는데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거 2개 합치면은 평균법. 자, 평균 내는 거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매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막 파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매번 하는 경우를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기말에 딱 한 번 하는 거를 총평균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입, 후입, 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입은요, 말 그대로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옛날에 구입한 재고가 매출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팔리는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구입한 게 재고란 얘기잖아요. 후입 선출은 반대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려. 그러면은 최근에 구입한 거는 후입에서는 어때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요. 옛날 구입한 거 후입의 경우는 이게 기말 재고가 되는 거야. 순서가 반대로 되는 거죠. 반대로. 그죠? 그리고 평균법은 순서 안 따지고 그냥 전체 평균 가지고 재고를 계산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냐? 물건이 입출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계산하냐? 요 차이인 거죠. 네. 뭐 개별법은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일일이 추적하는 건데 일단 정확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낼 경우 있거든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를 가장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이냐?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개별법을 써야 돼요. 이거를 가끔 선입선출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입선출도 정확하긴 한데 가정치야, 가정치. 개별법은 일일이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별법을 쓸 수 없다면은 선입선출 평균법 또는 후입선출을 이용해서 그 재고자산 단가 방법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을 못 쓸 때 대체적인 안으로 선입, 평균, 후입을 쓰는 거예요. 자, 선입선출법. 먼저 구입된 재고가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자, 100원짜리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130원짜리 하나 샀어. 그리고 160원짜리 샀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선입선출법에서는 매출원가를 뭐부터 따진다? 요 100원짜리부터 따지면 100원짜리. 그리고 두 번째 130. 만약에 3개 중에 2개 팔렸다 그러면은 매출원가 얼마 되는 거예요? 230 되는 거죠. 그 재고가 160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선입선출은 이렇게 한다고요. 순서를 따져가지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장점은 뭐냐? 일반적으로 회사가 선입선출에 의해서 재고 관리를 해요. 공장 같은 데 가면은요, 딱 써붙여놨어요. 선입선출 철저. 일반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물건을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옛날에 만들었거나 구입한 것부터 빨리 팔려고 하겠죠?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말재고 금액이 최근의 시세를 잘 반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구입한 게 재고니까 재고의 시가가 적절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매출원가가 옛날 금액이란 말이죠.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있다면은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계산돼. 금액이 옛날 금액이잖아요. 근데 물건 지금 팔 거 아니야? 그럼 매출 금액은 높고 매출원가는 낮겠죠. 인플레이션 상이라면은 물건 판매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재고는 옛날 금액이니까 매출원가가 적게 계상되고 기말 재고는 최근 금액이니까 크게 계상된다고요. 그 원가가 적게 계상되면 이익이 늘어나겠지. 근데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요, 물건을 많이 팔아서가 아니고 물건 판매 순서를 옛날 거부터 파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뭐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팔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옛날 거부터 판 걸로 했더니 물가가 올라가는데 옛날 금액으로 하면은 그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니까 이익이 증가한다고요. 그죠? 어처구니없이 이익이 증가하는 거야. 후입선출 어때요? 후입선출? 선입선출 봤죠? 자, 후입선출은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후입선출은 선입과 반대입니다. 100, 130, 160 재고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샀다고 치면은요, 후입선출의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160원짜리가 먼저 팔리고 그 다음에 130원짜리가 팔린 걸로 봐요. 그러면은 후입선출법 하에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290원이죠. 후입선출법 하에 재고는 얼마예요? 100원이라고. 그럼 선입과 반대가 되는 거죠. 후입 같은 경우는 매출원가가 최근의 시세를 잘 반영하죠. 지금 그게 보시면은 재고가 옛날 거기 때문에 재고가 최근의 시세를 잘 반영 못합니다. 그러면 재고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매출원가가 크게 계상된다는 거잖아요. 후입선출법 하에서는 매출원가가 크게 계상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익이 줄어들어요. 이익이 줄어들면 또 뭐 어떤 게 좋아? 세금이 적자, 세금. 매출 총이익이 크면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후입선출을 쓰게 되면은 이익이 조금 나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 반면에 이거 좀 뭐가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고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유통기한이라 할까? 옛날 거를 안 팔고 냅두면은 다 썩어가지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 손해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말이 안 되는 방식을 쓴다는 거죠. 선입선출이 말이 된다면은 후입선출은 말이 안 돼요. 평균법은 진짜 물건이 잘 팔리면은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선입과 후입을 비교해드렸죠. 이거 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입선출법의 장단점이 후입에서는 반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평균법. 평균법은 평균 내는 건데요. 이동평균이 있고 총평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평균은 한 번에 하는 거고요. 막판 한 번에. 그럼 요 위에 사례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100, 130, 160. 자, 이거 전체 평균이 얼마죠? 요거 3개 더하면 390이죠? 재고 3개 샀으니까 나누기 3 해봐. 평균 재고가 130이고요.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2개 팔았으니까 260. 재고는 얼마예요? 13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동평균 같으면은 요 금액이 좀 더 압축이 될 거예요. 예. 이동평균은 뭐 매번 하는 건데
뭐 여기서 예를 들긴 좀 애매하고요. 그냥 총평균하고 금액이 좀 비슷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법은요, 물건이 잘 팔려. 재고 회전율이 높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재고 회전율이 높으면은 뭐 순서가 의미가 없잖아요. 선입하고 후입은 순서를 따진다는 거죠. 재고 입출 순서를 따진다는 건데 평균법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막판에 한 번 하거나 수시로 평균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일정하게 하면 일정하게. 그 평균법은 쉽고요. 물건이 잘 팔릴 경우에는 어차피 이 안에 그 모든 금액이 다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이익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다만 이제 이걸 왜 쓰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귀찮아서 쓰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래서 수익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냥 이 금액 저 금액이 5개 들어가니까 매출과 매출원가가 매칭이 좀 잘 안 돼요. 어떤 물건이 팔렸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후입선출인데요. 이건 반대라고 했죠? 반대. 매출원가가 적절히 계상된다. 기말저가 적게 계상된다.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단점. 세금을 적게 내려면요. 기말재고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130, 160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두 개가 매출 원가라면서, 그죠? 이게 재고고요. 재고가 지금 한 개 늘어난 거죠? 재고가 점점 늘어나야지 매출 원가가 엄청 커집니다. 만약에 재고가 한 번에 다 털리면은요, 과거에 그 재고 금액이 다 요번에 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는 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요, 물가가 상승해야 되고 재고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돼. 재고는 보통 없애려고 하지 늘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입 선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선입하고 후입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법은 그 한 중간 정도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객관식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하에서 기말 재고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 있죠. 이때 매출원가나 순이익, 기말 재고 자산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계. 이 조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인플레이션 하.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기말 재고가 점점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입, 평균, 후입인데, 자, 100, 130, 160, 그죠? 100, 130, 160, 100, 130, 160. 요거 예를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다 한 것 같아요. 선입의 매출원가는 230이죠. 그죠? 후입의 매출원가는 290이고 평균의 그 매출원가 얼마였어요? 이거 평균 내니까 130 했죠? 그래서 390 곱하기 3분의 2 해가지고 260이었다고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계산해보면 어때요? 일단 후입이 제일 크죠? 그죠? 매출원가. 후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 총평균. 제가 이동평균, 총평균을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왜? 전산회계 2급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네. 이렇게 돼요, 원가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원가. 금액을 대입해보면 이해가 돼. 그럼 기말재고는 어떻게 해? 기말재고. 선이 160, 평균은 130이죠, 그죠? 후입은 100이잖아.
그럼 기말재고의 경우에는 뭐가 제일 커요? 선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평균이 중간이고 후입의 재고가 제일 적죠. 이게 나오잖아요. 자, 부등호 방향이 다릅니다.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다 순서 바꿨었는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선입평균 후입의 위치가 같고 부등호만 반대죠. 예. 그리고 기말재고하고 순이익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왜? 이익하고 매출원가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저희 매출 총익 공식 기억나세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익이잖아요. 매출원가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매출 총익하고 매출원가는 반대 방향이라고. 그래서 기말재고하고 순이익은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금액을 하나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암기할 때 순서. 자, 가나다, 시읒, 피읒, 히읗이죠? 그 매출원가만 방향이 반대고요. 기말재고 순이익 방향이 선입부터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같아요. 세금. 세금은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익의 일정 부분이 세금이니까 순이익하고 세금은 비례한다고요. 순이익이 높으면 세금이 증가하잖아. 세금도 선입평균 후입 순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만 방향이 반대고요. 나머지는 선입평균 후입, 가나다 순으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해서 챕터 4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거 말 문제가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장단점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계산식, 그 다음에 재고자산 취득 원가,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5장을 나와요. 5장. 그래서 저희 매출 웹 다 끝났고요. 다음 장부터는 또 새로운 걸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